2030년까지 여러분의 통장, 주거, 의료, 그리고 자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대한 계획들 속에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사라지는지, 급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의 핵심 로드맵 속에 담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미래 비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두 가지 국가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든든하게 지지하겠다는 철학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담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급여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는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6.51% 인상됩니다. 이 수치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폭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 및 급여액도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지난 몇 년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기초수급자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금액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생계급여액이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어 약 207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기준에 아주 조금 미달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이제 인상된 기준으로는 새롭게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월별 급여액이 인상되어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국가가 더욱 든든하게 지지해주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기초수급자분들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새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을 늘려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공제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5년 더 넓어지고 소득 공제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큰 틀 중 하나가 바로 자립이기 때문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액이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봐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소득 신고를 주저하는 복지 함정 혹은 소득 절벽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는 이러한 복지 함정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만 33세 청년 수급자가 있다면 이 중 60만 원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실질 소득 평가액이 4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훨씬 줄어들어 청년들이 마음 놓고 더 많은 소득 활동에 도전하고 나아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 수급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사회에 서고 장기적인 직업 경력을 쌓아 궁극적으로 복지제도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셋째, 주거급여가 인상됩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는 내년 주거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지급되는데요. 내년에 월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주거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인상된 급여는 매년 오르는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기초수급자분들이 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비싼 서울 등 대도시에서 1인 가구로 월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매달 최소 1만 7천 원 이상의 주거급여를 더 받아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약 4만 원 가까이 더 받게 되어 이 여윳돈으로 식비나 다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등 가게의 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비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여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택수선 유지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거주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넷째, 교육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50만 2천 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86만 원으로 교육활동 지원비가 늘어납니다. 이 지원비는 학용품, 교과서, 참고서 구입비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료나 독서실 이용료 또는 자녀의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예체능 활동을 위한 학원비나 악기 구입비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86만 원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자녀가 부족했던 교재를 구매하게 하거나 원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독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중요한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변화와 더불어 2030년까지 이어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복지제도의 미래를 더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 소식은 아마 많은 기초수급자분들께 가장 큰 염원이자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부양 의무자 기준의 최종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만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본인은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도시에 사는 자녀의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 해결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부양 부담과 갈등을 완화하여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둘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30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 정부의 목표였던 특정 연도까지 35% 달성보다는 다소 늦춰진 점은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32%인 기준이 35%까지 올라가면 약 3% 피해 문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므로 현재는 소득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촘촘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간소화됩니다. 의료비는 모든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부양 능력 없음과 부양 능력 있음의 두 단계로만 구분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부양 능력 미약이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여 부양 의무자가 완전히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부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부양비 개념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소화는 의료급여 심사 기준을 훨씬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의료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변화입니다. 아픈데도 가족의 상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심사 절차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성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의 소득이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제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화되며 이는 보편적 의료 보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거급여가 확대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망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단순한 급여 지급을 넘어 노후 임대주택과 쪽방촌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등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주거급여 자체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방식, 즉 급여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재원 확보나 다른 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폭염, 겨울철에는 혹한과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 방비 지원이 강화되는 등 계절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안전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탈수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히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하여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장기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소일거리를 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발굴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워 취업하고 싶은 수급자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의지를 가진 수급자에게는 자활기업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초기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수급자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경제성장 전략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기준을 현실화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세부 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용적 복지 확대를 주요 국정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월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재산 기준 완화, 자활 지원 확대, 그리고 사회 서비스 확충이라는 여러 가지 핵심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은 여러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알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발표와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